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22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22강의 주제는 그 임대주택 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정책의 핵심이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그러니까 정치적 기능과 관계되는 이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테마를 이제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개입으로서 임대주택 정책을 논합니다. 이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그 대부분의 이제 문제는 그 임대주택 정책 그 수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세 가지를 가지고 언급을 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그리고 이제 드물게 나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우리나라 이제 임대주택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서도 가끔 지문으로 나옵니다. 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이제 민간임대주택하는 특별법상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류가 이제 가끔 나오고 공공주택 특별법령상의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가끔 이제 등장할 겁니다.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기본 수업을 하실 때는 이제 주로 나오는 이제 임대주택 그 정책 수단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해당 시장에서의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거에 대한 논리를 수요 공급에 대한 이제 그 이해도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역시 이제 우리 책은 각 정책에 대해서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을 쭉 나열을 해놓고 있어요. 246페이지에 보면 그 중에 먼저 임대료 규제 정책이 가장 중요한 이제 정책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나왔던 지문이 다 기출문제의 지문입니다. 요거를 암기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래프적인 마인드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설명이 좀 그러고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248페이지 보면은 요거 이제 여러분들 그 방가로 삼을 임대료 규제와 주택난에 대한 논리는 안 보셔도 돼요. 그게 왼쪽에 그 앞에 이제 246페이지랑 247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규제 정책을 이제 보통 임대료 상한제라 그러죠.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그 가격을 이제 통제하는 정책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최고 가격제가 있고 최저 가격제가 있어요. 기초 수업할 때 잠깐 언급했었지만은 이 최고 가격제는 거래할 수 있는 상한선을 지정한 거로서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최저 가격제는 거래할 수 있는 하한선을 지정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해당 시장에서의 공급자 즉 생산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최저 가격제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어요. 임대료 규정책은 분양가 규제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최고 가격제라는 거. 이 최고 가격제란 말은 그 상한선을 지정했다고 해서 상한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제 가격을 이제 이렇게 상한선을 지정하잖아요. 그럼 이 이상으로 거래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안 되고 밑에 있는 가격, 이 상한선 정한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은 아무런 제한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정책을 분양가 상한제라 그러고 임대료 규정책을 임대료 상한제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임대료 이제 최고가격제. 그러면 최고가격제는 해당 시장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시장에서의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임대인하고 임차자가 있을 때 이게 소비자가 임차자잖아요. 그래서 임차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임차인 보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제 사상적인 이념을 봤을 때 이거는 효율성을 포기한 것이고 형평성을 강조한 거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이제 함축적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걸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최고 가격제라는 이러한 이제 경제학적인 내용에 대한 해석만 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임대료 규정책에 이제 해당할 때 이제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에 대한 내용이 그 기출문제를 수술하다 보니까 설명이 뚜렷하게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건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겁니다. 목적 소득 재분배. 여러분들 요 단어를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임대료 규제 정책을 할 때는, 임대주택 정책을 할 때는 이 소득 재분배라고 그랬는데 시장에 맡기면은
이 시장에 맡겨도 소득의 분배가 일어나요. 자원 배분 그리고 소득 분배가 일어나는데 다만 시장에 맡겼더니 소득의 분배가 불평등한 분배가 일어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소득이 그래서 불평등한 분배가 일어나면은 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시장에서 분배한 거를 정부가 개입해서 다시 분배하자는 거야.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겼더니 소득의 분배가 불평등한 분배가 나타나서 정부가 개입해서 다시 분배하자. 근데 임대료 규제 정책이 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대료 규제의 이제 목적이 뭡니까 하면 소득 재분배에 대한 설정을 머릿속에 본능적으로 떠오르시고 그러면은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를 이해하실 때 되게 중요한 이제 배경을 깔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탄력성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우리 시험은 20회 여기서 정답이 꽤 나와 있는데 단기하고 장기로 우선 구분을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소득 재분배가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단기 정책입니다. 근데 장기가 되면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줄어들게 돼요. 없어졌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단기는 있고 장기는 왜 사라지느냐? 이거를 지문을 만들 때 탄력성 개념을 하고요. 그 탄력성 개념을 무슨 탄력성 하냐면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야.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식 아시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잖아. 이것이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었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생기냐면은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야.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인 효과가 사라지는 이유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단기 탄, 장기 비탄이라서 엇박자로 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건 틀렸고 단기가 비탄이야. 장기가 탄이기 때문에 효과 생기고 장기 효과 사라지게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요거를 탄이다, 비탄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도 않고요. 말로 소술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공탄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단기 비탄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서술하는 지문이 나옵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은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 임대료보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가격을 낮춘 거야. 그럼 가격이 낮아지면은 가격 하락이 일어나면은 공급량을 이제 줄여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공급자들이 가격 하락에 공급량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 자체가 가격이 변한 거에 공급량을 줄일 수가 없다. 이 자체가 무슨 뜻이다? 비탄이란 뜻이야. 비탄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 언제다? 단기이기 때문에 단기의 소득 재분배가 있더라는 걸로 해석을 해 주셔야 돼. 그럼 장기적 효과가 사라지는 배경이 이제 똑같은 논리를 하면 돼요. 가격 하락에 뭐라고 표현할까? 가격 하락에 공급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가격 하락에 단기보다는 공급을 줄인다는 것은 가격 하락 공급자들이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뭐라고 하는가? 단기보다 탄이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이렇게 되는 장기에는 효과가 이제 사라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를 암기하지 마시고, 그 경제학은 그래프 내용이다 보니까 그림으로 접근하신다면 그림을 해석이 되면은 어떤 충격적인 지문이 나와도 문구를 통해서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임대료 규제 정책 시행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죠. 효과는 단기적인 효과가 이제 있어요.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야. 근데 단기는 효과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가지고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야 돼요. 책에도 그래프가 있는데 그림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하고 공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책에는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정부의 임대료 규제라는 시장 가격 이외의 요소다 보니까 그 우리가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로서 그래프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시장 임대료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이 효과를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이제 첫 번째 논리입니다. 첫 번째 논리는 뭐냐면은 정부가 규제 임대료가 있어요. 규제 임대료가 있는데 시장 규제 임대료보다 시장 균형 임대료로 설정하고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낮을 때 이게 우리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효과입니다. 요거는 내용상으로 완벽하게 보시고 반대의 경우는 딱 한 가지 현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맡겼을 때,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기 전이야. 시장에 맡기면은 요만한 이게 시장 임대료거든요. 시장 임대료 상태에서 시장 거래량만큼이 거래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거래를 통해서 시장에서 소비자 공급자들이 향유하는 이익의 크기를 알 수가 있을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 삼각형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소비자 잉여라 그럽니다. 요거를 생산자 잉여다라고 그래요. 소비자들이 향유하는 이익이고 생산자들이 향유하는 이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초 강의할 때 해드렸던 건데 소비자 생산자 잉여가 무슨 의미냐라는 거를 다시 건드려 보면은 자꾸 이거를 이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우리 시험에 보면은 소비자 생산자 잉여가 무슨 뜻인지를 질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논하는 겁니다. 안다라고 가정. 그러면 이제 만약에 X제라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X제에 대해서 가격을 이제 100원에 100개가 거래하기로 합의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격추가 접했잖아. 그러면 시장의 소비자들은 X제가를 구매하면 100원에 지불을 해야 되잖아. 근데 소비자 중에서 X제를 구매하기 위해서 여기 가격추가 접하는 거 있죠? 이게 1,000원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갑으로 대표되는 소비자들은 시장에 물건을 구매하러 오기 전에 이 X제 상품에 대해서는 나는 1,0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야. 소비자 지불 용의 얘기입니다. 1,000원이. 그래서 1,0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장에 와봤더니 시장에서 얼마에 100원에 형성이 되고 있어요. 100원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싸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X제를 구매하면서 이 사람은 900원에 이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요 가격주가 접하는 500원이라고 그 생각한 을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순이도 똑같은 의미, X제를 구매하러 오기 전에 나는 5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100원이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400원이 싸게 나온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물건을 구매하면서 이 사람은 400원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병파로 대표되는 사람은 X제를 50원에 지불할 용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50원에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시장에 와봤더니 100원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은 X제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그럼 구매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는 요 삼각형의 경우만 발생합니다. 삼각형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의 이런 행위를 전부 다 합한 거야. 소비자 이익을. 그러면 합한 것이 뭐라 그러냐? 이거를 소비자 잉여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그래서 소비자 잉여 영역은 소비자들이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물건을 더 싸게 샀다는 뜻이야. 그런 소비자들의 이익의 집합체를 소비자 잉여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급자들은 그럼 뭐라 그러냐? 공급자들은 100원짜리를 100개 판 거야. 그럼 요 사각형이 생겨요. 사각형이 공급자 입장에서 총 수입이 되고요. 총 수입이 10,000원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급자들은 이런 물건을 생산하려면 생산비가 발생해요. 그래서 비용을 지출하는 거죠. 이게 비용입니다. 이걸 전용 수입이라 그러고 또는 생산비라 그래요. 이게 만약에 2,000원이다라고 하면은 전체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은 소비자들은 이만큼의 이익과 생산은 이만큼의 이익이라서 전체적으로 이만큼에 대한 총 잉여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이걸 임대주택 시장으로 넘어오면 이게 소비자 잉여가 되고 임차자 잉여, 이것이 생산자 잉여가 돼서 임차자는 이만큼의 이익, 생산이 이만큼의 이익을 얻는다라고 가정했는데 시장에 맡겼더니 이 소비자 생산자 잉여 중에 어느 게 더 많다고 정부가 판단한 거냐면은 생산자들이 잉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가 발생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소득을 다시 재분배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재분배하려면은 많이 가져간 생산자들이 가져간 잉여를 뺏어다가 강제로 뺏어다가 소비자한테 나눠줘야 돼. 왜 강제로 해야 되냐면은 생산자들 하여금 당신이 잉여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잉여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소비자한테 적게 받는 소비에 나눠주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그 생산자들이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네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나눠줄게. 이래요? 안 그래요?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적으로 하는 거야. 그럼 강제로 하려면은 시장 임대료보다 이걸 뺏어오려면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R1이다. 이거를 규제 임대료다라고 합니다. 시장 임대료 100만 원인데 너무 비싸다. 10만 원만 받아라. 라서 요거를 통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최고 가격이야. 이 최고 가격제 상태에서는 말씀드렸던 이 이상으로 금액은 안 되고요. 밑으로는 괜찮다 그랬죠. 근데 충격을 이렇게 준 거잖아. 지금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자들이 공급을 줄여야 되잖아. 그럼 공급자들이 공급을 줄일 시간적 여유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단기에 충격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정부가 강제로 하락시킨 거에 대해서 공급량을 줄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다? 비탄이야. 가격만 내려갔고요. 공급자의 반응이 없는 거니까 이게 비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 소득재 분배 효과, 즉 임대료 규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똑같은 논리잖아. 가격은 내려갔는데 전혀 공급자들이 반응을 못하는 것이 완전 비탄이고, 그럼 임대료 규정책이 의도하는 소득재 분배가 가장 세게 나타납니다. 그래프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 가격은 내려갔어. 그냥 그 상태야. 100만 원짜리 10만 원 상태 내려가고 공급자에 반응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 부분이 원래 누구 거였었어요? 생산자 잉여였잖아. 생산자 잉여가 사라지고 이 부분에 대한 생산력이 사라지고 이 전체가 뭐가 돼요? 소비자 잉여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정부는 생산자들 하여금 당신은 이것만 먹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영역만큼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설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장기가 돼 이렇게. 장기가 되면 공급자들이 대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에 대해서 공급자에 대처한다는 것은 정부를 뒤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방법은 공급량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공급이 줄어든다는 뜻이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가격에 난 못 해먹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임대주택 시장에 나타나는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지문들이 중중중중중중 나오게 됩니다.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해요. 먼저 공급자한테 미친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지문을 한번 볼까요? 임대주택 사업이 안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 방향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피하겠어요. 당연히 투자는 기피하겠지. 수익성이 떨어지게 정부가 만든 거니까 그럼 관리를 제대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임대사업자의 관리를 안 할 거 아니야. 제가 못 받으니까 관리를 소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도 당연히 저하가 됩니다. 저하. 그런데 이 임대주택 정책이 왜 나라마다 강력한 이런 임대료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분양주택 시장 하는데 이 서민과 연관된 임대주택 시장 잘 못하는 이유가 공급자들이 대처할까 봐 그래요. 공급 대처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공급을 줄인다 그랬죠. 공급이 감소가 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야.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두 가지 이제 현상으로 보여요. 먼저 투자를 기피하다 보니까 신규가 안 들어와. 그리고 기존에 임대하던 사람들이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다 보니까 임대사업 할 필요가 없어. 다른 용도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이게 그냥 주거용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공급이 줄어든다는 여기까지 내용이 다 좋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보셔야 돼. 임대료를 규제하기 전에는 요만큼의 공급자들이 공급할 의사가 있었는데 공급량이 여기까지 이렇게 줄어들어요. 여기까지. 이건 나중에 계산 문제도 연습할 거야.
공급량 여기까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급이 여기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좀 이따 볼 것이고, 근데 이제 가격 하락한 걸 보고서 이제 소비자들도 그 수요자들도 이제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가격이 하락했네. 그럼 이제 여기 있던 소비자 규작이 요만큼까지 구매가 의사가 있었는데 가격 하락한 걸 보고 수요량도 여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임대료 상태에서는 수요랑 공급량이 일치되는 균형 상태였는데 규제 상태에서는 뭐가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28일 때는 이 초과 수요 상태가 나타나야 될 거를 초과 공급이라 그랬어요. 우리 시험은 더 나갑니다. 초과 수요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게 단기가 크냐 장기가 크냐도 당연히 여쭤봤어요. 이것도 계산 문제로도 아마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계산도 나왔으니까 장기가 더 커지게 되지. 왜? 단기적으로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지 않잖아. 가격만 내려갔고 수요자 공급 반응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가격이 하락한 걸 보고서 수요자 공급자들이 다 탄력적으로 반응하면서 점점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최근 이제 이거를 완만하다 가파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수요가 이만큼 했던 것이 수요가 여기까지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야.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줄면서 장기가 초과 수요가 더 커지더라라는 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거 계속 연결시켜봐요. 그럼 공급이 줄어들었어. 이 공급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럼 여기까지 공급이 줄는 거야. 그래프 탄력적 비탄력적이라서 해서 그래프를 완만하게 가파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는 정부의 규제라는 가격 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곡선 자체를 움직이면서 해야 돼. 곡선 자체가 움직인 크기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이제 공급량이 여기까지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수요량은 여기까지 늘어나고 공급량이 여기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새로운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근데 새로운 가격 형성이 되는데 이 가격이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임대료 규정책은 상한제다 보니까 요거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불법이야. 근데 이미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가격이 됩니다. 이 가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암시장 가격이라 그럽니다. 즉 암시장 임대료가 형성이 돼. 그래서 정부는 시장 임대료 상태가 불평등한 분배가 유발시킨다 그래서 강제로 이제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규제 임대료를 형성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암시장 임대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시장에 이 규제 임대료는 시장에 공식적으로 세무서에 공식적으로 소득 신고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의도한 것은 규제 임대료인데 의도하지 않은 암시장 임대료가 생겨서 임대주택 시장에 두 가지 가격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이중가격 체제가 형성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임대주택 규제했을 때 이중가격 구성 요소가 뭡니까 그러면은 규제 임대료하고 뭐다 암시장 임대료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암시장 임대료하고 이 규제 임대료 있죠. 규제 임대료에 요 면적이 생겨요. 이 면적이. 이거를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거를 요 부분을 계산 문제로 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계산 문제 요 영역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 빨간색에 적어둔 사각형을 뭐라 그러냐? 요거를 암시장 이익이라 그럽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이제 형성된 이익이 아니잖아. 그럼 암시장 이익은 세금을 내요, 안 내요? 당연히 세금을 안 내겠지. 세금을 안 내니까 그래서 나온 지문이 정부의 조세 수입 있죠. 정부의 조세 수입도 감소한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정부는 규제를 이렇게 했으니까 요만한 소득에 대해 세금 때리는데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이 암시장 이익에 대한 세금을 못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규제하기 이전에는 이만큼 소득에 대한 세금 때렸는데 요만큼 소득 때리고 요거는 세금 징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도 감소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암시장 이익 구성 요소를 보면은 요 영역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본인 거인데 뺏겼던 걸 되찾아온 것이고 요 영역은 임차자 거를 이제 뺏어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부 의도한 것이 점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영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요 삼각형이 생겨요. 여러분 난이도 높은 문제 풀 때는 요걸 가지고 계속 건드릴 겁니다. 요 삼각형의 영역은 세금 부과하기 전에는 없었던 부분이야. 요 영역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삼각형 영역을 사회적 비용이다 그럽니다.
또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그래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만한 잉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원을 썼을 거야. 근데 그 자원이 아무런 잉여도 창출하지 못하고 낭비됐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것이 자원 배분이 왜곡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문제를 연습할 때 이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경우, 크기에 대해서 아마 맞추는 지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문을 풀 때는요, 이 그래프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최종적인 완성품을 볼까요? 세금 부과하기 전에는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였었고 생산자에게는 이만큼이었었어.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소비자 생산자 잉여가 있는데 생산자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효율성을 포기해 형평성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소득재 분배 정책을 시행한 거지. 단기적으로 분명히 이만큼이었던 걸 뺏어왔으니까 정부가 나눠줬으니까 효과가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장기 보수 보니까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정부가 아직도 이만큼이 소비자 가져갔겠지 했지만 그렇지 않고 정부가 이제 그 배분해준 소비자 잉여 중에 빨간색 영역은 임대인이 다시 뺏어갔고요. 요거는 시장 속에서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보면은 소비자 잉여는 오히려 쪼그라들었어. 이게. 그 소비자 잉여 감소하는 일이 나타나. 그래서 이거는 효율성을 포기하고 형평성 강조한 정책인데 형평성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 초과 수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 제도는 임차자를 위한 제도였잖아요. 근데 임차자한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결과적인 걸 보다 보면은 공급이 줄어들었다 그랬죠? 공급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사할 집이 없어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주거 이전이 저하됐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주거인 저하됐다. 그리고 이제 임차자들이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이걸 악용하죠. 임차자들이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난 규제 임대료 상태에서 임대사를 못 하겠다. 그냥 나가라 한 거지. 계속 근데 나가려고 봤더니 이제 집이 없잖아. 그러면은 내 집에 계속 거주하려면은 암시장 임대료를 달라라고 한 겁니다. 그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임차자들은 암시장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좋은 말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았을 때의 전설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하나도 없고 그래프로 내용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15회 이후부터 이제 많이 이제 그 내용적인 측면이 바뀌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먼저 이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초과 수요 단기보다 장기가 커진다 그랬잖아. 이 초과 수요 크기하고 장기가 더 크다는 거를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로 냅니다. 그 임대료 규정책은 여기 이론적인 지음 말고 플러스 계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습하시게 될 거야. 계산 문제는 초과 수요 크기를 단기, 장기 구분해서 한번 논하고 그리고 암시장 이 임대료가 얼마인지 이것도 계산 문제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결국 임대료 규정책 이런 단순 암기하시면 돼요.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근데 이거를 탄력성 문제로 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재 분배랑을 논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공급의 탄력은 비탄일 때, 탄력적일 때,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비용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비용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를 연습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시험 때까지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드리고 지문 연습하면서 이걸 조금 더 심화되는 걸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포맷으로 이런 임대료 규제했을 때 이런 임대주택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책에 있는 걸 내용은 드립다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암기할 게 하나도 없어. 실제 시험 나온 걸 똑같은 거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해가지기 때문에 책은 기본소가 아니라 이제 기출문제 지문집이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기출문제 나온 걸 다 나열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247페이지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석하셔야 돼.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을 때 내용이고 247페이지는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요. 반대의 경우가 뭐냐면은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야. 근데 결론은 딱 하나야.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야. 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이 이제 마지막 마지막 결론인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이 뭘까라는 거야.
이 규제가 시장보다 높을 때는요, 임대료가 규제하기 이전과 비교하는 거야. 임대료라든지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일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 아무런 변화 없다는 건 결국 어느 상태에서 균형 상태에서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제가 시장보다 높잖아요. 그럼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이게 최고 가격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 임대료인데 이거보다 낮게 해야지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높게 통제했다. 그럼 이제 최고 가격 성질이 위로는 안 되고 밑으로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 느낌상 보면은 이게 양이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근데 임대료 규제 상태는 초과 공급 자체도 나타나지 않아. 시장에 맡기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물량은 많아지고 공급량은 줄어든다는 인식이 그래프상 보이잖아. 그러면 임대 사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임대인들이 물량이 많아지니까 스스로 임대료를 내려요. 어디까지? 균형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기능에 맡기면은 이거보다 높게 통제해봤자 어차피 균형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가 지금 규제하고 있는 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 거래한다는 뜻이야. 균형에서 거래한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요 임대료 낮게 통제했을 때처럼 임대료라든지 질적 수준이라든지 양적인 변화가 전혀 없더라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만 인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이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을 때 이 내용을 탄력성이라는 아주 출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제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내용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보지 마시라는 248페이지 내용은 탄력적, 비탄력적을 기류가 완만하다, 가파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동한 크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임대료 규제는 가격 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곡선 자체를 움직이면서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서 이 양의 크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이 모습을 가지고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이. 그러니까 임대주택 정책이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정책 세 가지가 기본적인 정책이라 그랬잖아요. 그중에 약 70% 정도가 임대료 규제가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70% 나머지 30%도 있겠죠? 그게 249페이지에 나오는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이렇게. 임대료 보조 정책이란 논리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쭉쭉. 이제 페이지 이제 251페이지까지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임대료 보조 정책. 이것도 그렇게 흔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단독 문제로는 딱 한 번인가밖에 안 나오고, 임대주택 정책을 오지선다로 표출했을 때 보통 보기 하나, 많을 땐 2개 이 정도로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임대료 보조 정책은 수요가 이렇게 있고 공급 이렇게 돼. 임대료 보조 정책은 간접적 개입 방법이었잖아요. 시장 임대료가 형성이 돼 있어. 임대료 규제 정책을 이제 시행하려다 보니까 이 암시장 임대료가 발생하는 거랑 이 사회적 비용이 특히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학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이 임차자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하에 등장한 것이 임대료 보조 정책이야. 그러니까 이 시장 임대료를 건드리지 말자는 거야. 시장 임대료를 존중하자. 대신에 이 시장 임대료를 구매해야 되는 소비자들이 있죠.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임대료 보조 정책은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소비자 보조가 있어요. 수요 쪽 보조가 있고요. 또는 이제 생산자 보조가 있어요. 이 생산자 보조라는 것은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냐면은 건설회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생산이니까 건설회사들이 임대주택을 잘 안 지으려고 그래요. 왜냐? 건설회사들은 분양을 선호해요. 빨리 팔아서 투자자원 빨리 회수하는 방법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임대주택 짓다 보면은 이제 투자 자본 회수가 늦을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안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좀 많이 줘라. 민간 임대 좀 많이 줘라 해가지고 정부가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 생산자 보조야. 근데 임대료 보조 정책에서는 절대적으로 소비자 보조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절대적이야. 그럼 소비자 보조에 대해서 2가지
가지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하게 돼 있어요.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한 효과랑 비교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조했을 때의 효과가 설명이 돼요. 책은 역시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에 나온 걸 쭉 이제 흐름에 맞춰서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판서애들은 이제 효과적인 내용을 보시고 책에 나온 거를 쭉 읽으시면 효과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효과가 보조금을 주면은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그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서 곡선 자체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보조금을 줬을 때 효과를 어떻게 내냐면은 효과를 단기적인 측면하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요즘은 장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럼 보조금 줬으니까 소득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나겠지.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쵸, 임대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거 그램으로 이해하셔야 돼. 그럼 초과액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제 수요가 이렇게 이게 소비자 영역이고 생산자 영역이었는데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 임대료가 이제 상승해서 초과액이 발생했지. 그럼 생산자 영역가 이만큼 커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생산자 영역이 커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상승을 했어. 초과액이 발생했어. 그럼 이걸 누가 가져가냐? 기존의 임대인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기존의 임대인들이 정부 지원금에 따라서 이게 이제 초과액을 얻었다는 것을 시장이 알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줬을 때는 단기적인 면에서는 보조금 받은 임차자 혜택 보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혜택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너무 세다.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을 50만 원 해줬다. 그러니까 정부 생각은 정부 보조금 50만 원이니까 실질적인 임차자 부담 50만 원만 지불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겠죠. 근데 이거를 정부 보조금에 나간 거를 시장이 안다는 거야. 그 임대인들이 알다 보니까 임대료가 15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이야. 그럼 150만 원 올라가면은 정부 보조금 50만 원 지원해줘봤자 옛날에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임차자 부담은 100만 원하고 똑같아요. 결국 이 보조금의 지급은 다 누구 통장 안으로 들어가냐면은 임대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지.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임대인들이 혜택을 보더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런 혜택을 본 효과가 임차자 효과 없으니까 시행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임대료 규제와 달리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하는 거죠. 임대 사업이 괜찮다는 소문 퍼지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겠지. 이 공급이 요것이 특히 많이 나와.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는 요거 집은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요게 항상 후보 1순위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증가한다는 공급이 감소라 거꾸로 자꾸 내요. 임대사업이 괜찮네?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임대주택 시장에 막 진입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 공급이 증가되다 보니까 다시 임대료가 옛날로 하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증가되니까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죠. 임대료가 어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옛날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뜻이야. 그럼 이때 보조 효과가 나타났지. 다시 100만 원 됐으니까 50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임차자 부담은 실질적으로 이제 5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임차자들이 혜택을 이제 보게 되는 거지. 임차 혜택 본다는 것은 임차자들의 이제 실질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더라. 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암기하지 마시고 그 경제 수요 공급의 흐름대로 보셔야 돼. 보조금 줘서 소득이 늘었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네. 임대료가 상승했네. 그래서 기존의 임대 대박 터졌네. 새로운 임대인들이 들어온다. 공급 증가 이 핵심이고 공급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임대료가 옛날로 떨어졌으니까 임차자 부담이 줄어들어서 실제 임대료 하락하는 임차 혜택을 보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고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출제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시장 균형이 여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소비자 생산자 잉여도 이만큼 늘어났고요. 결과적으로 소비자 잉여도 이만큼 커지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장단기 다 합쳐보면은 결국 사회적 병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혜택을 가져다주는 정책이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해석을 잘 해주세요. 근데 이것만 낼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이제 첨가해서 출제되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임대료 보조에 대해서 이 내용이 지금 우리 250페이지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책은 어렵게 되는데 결국 이 내용이 전부야.
근데 이제 오른쪽에 그 보충학습이라 그래 수요자 보조 보면 현금 보조, 가격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보충학습은 필요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현금 보조 그리고 가격 보조 있는데 그 동그라미 3번에 기억 니은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끔가다 이게 나와. 이제 효과가 아니라 보조금의 유형에 대해서 출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보조금의 유형은 두 가지 내용들로 이제 형성이 돼요. 하나가 이제 소득 보조라는 게 있어요. 이 정책적인 표현을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 소득 보조를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뭐라 하냐 현금 보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임차자한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걸 말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정책상 명칭으로 집세 보조다라고 합니다. 집세 보조를 경제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가격 보조 또는 우리가 임대주택의 임대료 보조라 그래요. 가격 보조라고 해요. 그럼 이 가격 보조는 임차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어린이집에 우리가 정부 보조금이 나가는 것처럼 임대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를 가격 또는 집세 보조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건 임차자한테 직접 현금 주는 것이고 임대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대신에 아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자를 확보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어린이집한테 원화를 확보하면은 확보된 만큼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두 가지가 자세하게 나오진 않고 두 가지 비교하는 식으로 나와. 효용적인 면에서. 이 효용이란 말은 임차자의 만족감 면입니다. 둘 다 효용성이 다 있어. 효과가 있어. 근데 어느 게 더 크다? 이쪽이 더 큰 거야, 이게. 왜 그럴까? 이 소득보조는 직접 현금으로 임차자에 주다 보니까 현금 받은 임차자가 그 구매력을 생겨가지고 본인의 마음에 드는 임대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집세보조는 임차자가 선택할 수가 없어.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임대주택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다 하더라도 거기 입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지원금을 받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만족감 면에서는 이게 더 큰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정책적인 효과는 달라. 주택 소비 증가 면에서는 주택 소비 증가면 이게 더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현금 보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부 의도는 그 집을 구매할 때 지불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금 직접 받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를 쓴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소득 보조는 그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매우 줄어들게 돼 있어. 자꾸 다른 데를 쓰니까. 근데 집세 보조는 다른 데로 정부 보조금이 나갈 여지가 사전에 봉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야. 아까 체크한 기억 내용이 효용적인 면에서는 소득 보조가 더 크고, 그리고 이제 소비 증가라는 어떤 정책적 효과 면에서는 집세 보조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 단점을 이제 보완하고 장점만 유지시킨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일부 계층이 시행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예요. 이 바우처 제도는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환권, 쿠폰을 주는 겁니다. 교환권, 바우처라고 그러죠. 쿠폰을 주다 보면은 현금을 줬을 때 다른 데로 이용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 쿠폰을 주면은 또 이 돈 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임대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쿠폰을 주다 보면은 현금을 줬을 때 다른 데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즉 소득 보조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집세 보조 장점을 가지게 있으면서 쿠폰 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임대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가 있어. 이거는 동시에 소득 보조의 장점도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바우처제를 운영하는데, 이 바우처 형태가 법률상 구조는 이제 주거급여 제도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참고만 하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중요한 부분은 요거야.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의 효과 중에 요 흐름대로 공부하시겠지만은 장기 효과, 이걸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효용면에서는 소득보다 더 크고 소비 증가면 이게 더 크다. 두 가지 단점을 이제 보완하고 장점만 유지시킨 것이 바우처 제도로 이론상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이 소비자 보조가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보조 정책 중에는 이 생산자 보조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냥 생산자 보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가 생산자 보조는 효과를 논할 때 단기하고 장기를 구분하거든요. 생산자는 건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설회사한테.
그런데 단기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왜냐? 건설자금을 지원했다고 해서 임대주택이 하루아침에 바로 나와요? 아니야. 몇 년 걸려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단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근데 이 효과는 장기에 나타나. 장기적으로 건설자금 지원 효과가 공급자한테 지원해 준 거니까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하락하겠지. 임대료 하락하면 다시 수요가 어떻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한테 보조금을 지원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장기 효과입니다. 근데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임대료 규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조 정책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해석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52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우선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거 이것도 나중에 요약집에 좀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한번 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그거를 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공부하실 내용 이것이 우리 책이 253페이지 방가로 4번으로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설명이 돼 있어요. 다 볼 필요 없어. 다 볼 필요 없고 이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할 때 세 번째가 이건데 딱 세 가지만 보세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이것도 직접적 개입 방법이죠. 딱 세 가지만 공부하시라 그랬습니다. 먼저 개념을 보셔야 돼.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그 공공임대주 공급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이 시장에 형성된 민간 임대주택의 민간 임대료보다 무조건 낮은 임대료 수준을 가진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너무 기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확인하실 거야.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논리를 할 때는 공공임대주택이 임대료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무조건 낮게 설정하는 거야. 요거보다 요거를 낮게 설정해서 낮게 설정된 그러니까 이걸 요거만 적어볼게요. 너무 기니까 어떤 논리냐면 잘 들어보세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갖춘 임대주택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이제 민간임대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민간임대주택보다는 무조건 임대료를 낮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효과의 전제 내용이고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잖아요. 이것도 몇 번 나왔던 지문인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아주 유명해서 그냥 다 적어볼게요. 이거는 민간임대주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크게 한다. 그러니까 더 탄력적이 되는 거죠. 더 탄력성을 더 크게 한다라는 요 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민간임대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더 크게 할까? 그러니까 더 탄력적으로 만든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즉, 그렇죠. 공공이 공급되면은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대체재라 그랬어. 그럼 대체재가 많아지는 거야, 대체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크게 한다, 2번 나왔고, 작게 한다, 1번 나왔어요. 똑같은 지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작년에도 나오는 지문이네 보니까 연습 많이 했는데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야 이렇게. 여기도 소득 재분배가 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요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돼.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돼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조그맣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렇게. 아니 이게 민간임대주택이야.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시장 임대료하고 시장 거래량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민간임대주택이에요. 근데 이거를 임대료를 강제로 내리게 하는 것이 임대료 규정책이고
그냥 이거를 존중하고 임차자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자. 이게 임대료 보조 정책이야. 근데 이제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적은 그것이 아니라 임대인들을 하여금 이 임대료를 스스로 내리게 한번 해보자는 거야. 스스로 내리게 하자. 그러면 임대인들을 하여금 이걸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버티지 못하게 만들려면은 이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은 이거랑 민간임대주택과 무슨 관계? 대체관계. 대체제. 대체관계에 있는 임대주택을 대체지역에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 대체관계라는 것은 동질적 상품이잖아.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과 동질적인 그 상품의 동질적인 상품인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공급을 하는데 대신에 이 대체관계를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는 유일한 의사결정 기준은 가격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민간임대주택보다는 싸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경쟁적에다가 공공을 집어넣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민간 쪽에서 단기적으로 당연히 이거는 100만 원짜리인데 주변에다가 10만 원짜리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민간 임차자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공공으로. 그쵸?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게 돼 있어요. 수요가 감소하면 임대료가 하락할 거 아니야. 임대료가 하락. 그럼 그래프를 보셔야 돼. 수요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대체로 빠져나가니까 수요가 이렇게 감소한 거야. 수요가 감소하니까 임대료가 하락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보셨던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소비자 잉여였고, 이게 생산자 잉여였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대체제가 들어와가지고 싼 공공임대주 들어와가지고 수요가 줄어들어서 임대료가 지금 하락하게 됐잖아요. 임대료 하락하면 요 부분이 생겼잖아. 요 부분이 원래는 누구 거였었어? 요 부분이. 그렇죠. 이게 임대인 거였잖아. 임대인 거였는데 이게 뭘로 바뀌어? 임차자 잉여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커졌고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었어. 이게 무슨 효과다? 빨간색 영역만큼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이게 이제 임차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지. 임차 혜택 본다는 거를 옛날에는 그냥 임차자 혜택 본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를 요즘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사라져요. 이론상. 왜냐?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 안에 공급을 줄여버려요. 공급이 줄어드니까 여기 있던 것이 여기까지 이렇게 쭉 줄어들어. 다시 임대료가 회복이 돼. 근데 다시 상승하니까 임차자들이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에는 뭐 여러 가지 설명되어 있지만은 그거 다 보실 필요 없고, 개념하고 민간보다 싼 임대주택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개념하고 공공이 공급되면은 민간 임대 수요의 가격이 더 커진다, 더 탄력제된다는 꼭 알아두시고 소득 재무가 기대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이것도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삼박자야. 그러면 아까 비중을 따지면은 임대료 규정책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이 임대료 규정책이 약 23%, 그리고 공공의 비중이 약 7%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정책상으로 따졌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순서상으로 그래프적인 말대로 규제를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나서, 아직 안 해드린 것도 있어요. 숙지하고 나서 보조에 대한 효과 위주로, 그리고 공공은 이 정도만 이제 보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문으로 막 줄치셔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를 연습하시라고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중요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첨가할 것은 우리가 254페이지의 보충학습을 통해서 공공주택 특별 법령상에 공공임대주택의 종류하고 민간임대 특별 법령상에 이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좀 법률이 혹시 개정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 개정되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나중에 한번 한꺼번에 요약집을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 정도 내용만 보셔도 우선은 충분합니다. 반드시 나오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이걸 베이스로 이제 이걸 해 주시면은 이 그래프적 마인드가 있으면은 이걸 계속 반복을 해 드리면서 조금씩 살을 붙이고, 그러고 나서 조금 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안 했던 걸 나중에 한두 가지 더 첨가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출제되는 가능성이 높은 걸 집중적으로 그냥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난이도 지문도 상중하로 구분해가지고 그냥 계속 연습하면은 해결이 다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 규정책이 왜 중요하냐면은 또 하나 이유가 256페이지 보면은 분양가 규제 정책이 있어요. 그거랑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뭐 거의 잘 내지는 않기 때문에 뭐 천천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예정이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잘 정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돼?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론상에서 4가지 주제가 있었다 그랬지만은 중요한 게 사실상 2가지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논리랑 임대주택 정책 2가지가 에이스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4번째가 조세 정책이 있고요. 조세 정책에 대한 논리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9페이지부터 나오네요.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